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역사인문 아카데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4번 강의는 품계훈작이라고 하는 우리가 조선시대를 이해하는데 또는 삼국시대를 이해하는데 무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품계훈작, 관리들의 이력서라는 건데요. 총 4번으로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관리들의 이력서에서 오늘은 이제 품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품과 계를 합해서 우리가 보통 품계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분리가 돼서 각각 다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학습 공동체 미래학교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윤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4대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는 이름이 이렇게 5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7살에서 이제 14살 정도 될 때를 보통 이제 소년이라고 하고, 이제 21세, 이제 청소년 할 때 아이와 소년이 구별이 되는데, 이제 보통 21살이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어린 나이에는 아직 인격체가 없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을 주지 않고 이 아이가 어떻게 또는 꿈에서 뭘 봤다 이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아명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율곡 선생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율곡 선생님은 그 어머님이 신사임당께서 그 용이 이렇게 그 구름 속에서 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 우리 율곡 선생님을 잉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드러날 현자에다가 용용자를 써서 미르용자를 써서 아명이 현용입니다. 현용.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5살, 7살 정도 되면 서당을 갈 때 이제 아명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보통 자를 주거나 이제 이름을 보통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3살 정도 되면 그 부모님이 좀 어르신, 스승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 아이 이름을 줘달라고 하면 스승이 이제 보통 이제 명을 지어줍니다. 그럼 이제 사당에다가 이제 이 아이가 공식적으로 우리 자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제 갖는 게 명호입니다. 명호. 그래서 명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라고 하는 이렇게 개별로 부르면 안 되고요. 앞쪽에 요 호의 성격에 맞는 이름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명호하면 우리가 율곡 선생님의 정식 이름이 이가 되겠습니다. 이가 명호가 되겠죠. 이가 성을 붙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가 되겠고요. 또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자호는 이제 관례를 치르면 이제 관례를 치른다는 것은 사회적 인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이제 이야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름이라는 게 함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름은 공식적으로 말하면 태어났을 때,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그리고 세상 떠났을 때, 조상신한테 부를 때 쓰는 게 명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뭐 호적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명을 쓰죠.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거나 이럴 때면 부르야 되잖아요, 이름을. 그래서 명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주로 이제 관례를 치르면 자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는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 주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컨입니다. 수컨. 그래서 수컨이라고 보는 것은 요 헌자는 아마 율곡이 커서 사회에 공헌하라는 의미로 헌을 준 거고, 숙은 보면 딱 3번째 아들이라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3번째. 그러니까 아마 큰 사람이면 맹헌, 둘째였다면 중헌, 셋째였으면 수컨. 이 집안이 4형제거든요. 그래서 3번째 수. 그래서 수컨이니까 셋째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름을 지을 때 이름만 봐도 어떤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자를 줍니다. 그래서 명과 자를 합해서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이름입니다. 명자, 민지라고 하죠. 중국말로는 명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름들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호적에도 들어가고 나중에 비문에도 들어가고 공식적인 관리 생활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관호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합해서 관호. 명과 자를 합해서 관호. 그러니까 공식 문서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뭐 서예도 해야 되고 무늬라도 그려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명과 자를 쓸 수는 없거든요. 그때 거기에 내 이름을 대체해서 쓰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아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퇴계라든지 율곡이라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그림이나 공식 편지 같은 거 이런 데다가 쓸 때 다 이제 아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아호가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사대부들 가운데 명망이 있고 덕이 있으면 주로 이제 국가에서 그 사람의 공적을 헤아려서 거기에 맞는 이름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시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호는 문성인데요. 많은 분들이 뒤에 문성 공할 때 그 공까지 포함해서 시호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시대는 시호법이 있습니다. 훈호법도 있고 시호법이. 그래서 공은 작호인데 높여서 불려주는 겁니다. 높여서. 그러니까 시호에 대한 최고의 격상입니다. 문성공 하면. 그러면 문성공보다 좀 낮은 것은 문성후, 또 낮은 것은 문성배.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고려시대와 달라서 실제로 작급을 현실 속에 반영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호에만 붙여줬어요. 시호 또는 훈호에만. 자, 그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시호에다가 작급, 공이란 걸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무공은 시호가 아니고 충무가 시호고 공을 격상해서 붙여준 거다.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율곡 선생의 시호는 문성이 됩니다. 아마 학문을 이루었다. 되게 이게 높은 거죠. 문성공.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관리들의 이력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품계훈작을 하는데 조선시대 공식 이름은 요거.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벼로부터 이런 것들은 뭐 법포지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선시대 관리가 갖는 5가지 공식 호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관리들이 이력서를 가지려면 반드시 이 4개를 갖습니다. 그래서 비석에 우리가 말한 신도비라든지 묘비에 정식 그 사람의 이름표를 쓸 때 우리가 이제 사당에 가면 임금님의 위패가 있겠죠. 또 제사를 지내면 자기 그 지방을 쓰던 위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패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력서가. 그래서 원래 관직을 맡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잖아요. 위패가. 그래서 제일 그 마지막 관직부터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받은 것들은 이렇게 자찬이라든지 묘지, 자기, 그러니까 묘지 여기에는 다 쓰죠. 그렇지만 비석에 들어갈 때는 중요한 것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역임했던 관직들이 다 올라가는 거죠. 차례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꼭대가 훈호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개국 공신 같은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가고 제일 먼저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자, 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4개가 기본. 그래서 품계, 훈작인데 우리가 고려시대는 품계, 훈작이 정확하게 지켜졌는데 조선시대에 오면 중앙집권제에다가 문신 중심을 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권력을 주지를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훈과 작은 되게 지방의 권력을 가진 성격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훈작은 주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훈작이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시호에다가 훈급인 공을 집어넣어서 충무 공이라는 이름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단계별로 나눈 겁니다. 이제 이것도 따로 이제 이 기원을 보겠지만 이제 품은 인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품을 보통 9개로 나눴습니다. 처음에 9개. 그래서 9개에 맞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관직을 맡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관리는 한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의 능력에 이걸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관청에 직급은 줄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을 쓰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게 개예요. 그러니까 품과 개는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품은 실직이고 개는 허직이고 근데 역할은 똑같아.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의정부에 영의정이 있는데 2명의 영의정을 줄 수 없을 때 영의정에 해당되는 개를 주면 되겠죠. 가선대부, 정원대부 이런 식으로 자헌대부. 그러면 이분은 영의정이라는 관직은 없어도 자헌대부만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개를 갖는 거죠. 역할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품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계라는 것은 공로와 신분의 고하를 표시하는데 실지 직책의 비견, 견줄 수 있는 명예 허직이다. 허직. 그러니까 이거는 월급 다 주는 거예요. 급여 다 줘. 대우도 똑같아. 단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책이 없다고 보면 되죠. 직책. 그래서 이걸 데려갑니다. 그래서 품과 개는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그래서 품을 줄 때 개도 같이 준다. 그래서 품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훈은 말 그대로 훈장입니다. 훈장. 근데 이제 조선시대 이 훈과 똑같은 이름의 훈이 있습니다. 훈호. 이제 주로 이제 공신들 그것도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훈과는 다른 거예요. 이 품개 훈은 영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녹봉이나 이런 월급도 안 줘요. 안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에 명망가가 있는데 그 명망가를 대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우리가 객사에서 이제 군주의 생일이면 지역에서는 객사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저분을 모셔오고 싶은데 근데 저분이 관직이 영의정했던 분이야. 그런데 이제 직책을 그만두고 오셨는데 내려오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제 야인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제일 높은 상석에 올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이제 나라에서 훈급을 주면 영의정과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 대신 월급도 안 받고 관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순수한 훈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훈급. 자 그리고 이제 작은 말 그대로 토지도 주고 세금 권리도 주고 군사 행정 권력도 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왕권이 약할 때는 지역에 그런 땅을 주고 했는데 중앙 집권자가 되면서 점점 군사적 행정적 실권은 주지 않고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나 이런 것만 주게 되죠. 고려시대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예를 들어서 이규보 선생이 여기 김포 땅을 받았거든요. 근데 김포가 고려시대 때 한음이었어요. 한음. 오성과 한음할 때 한음. 한강의 남쪽 한음. 그래서 한음인데 작급이 뭐냐? 공후백에서 백이에요. 백. 그래서 작급이 한음 백. 그러니까 지역과 그 작급을 줘서 한음백. 이러면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서희는 2100이에요. 2100. 2000. 그러니까 2000서시니까 이제 2100. 그래서 거기 비서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품계 훈장 이제 이것은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고려사를 쓴 정인지 한번 그 이력서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고려사에 보면 항상 고려사 어떤 책에는 그 사람이 쓴 사람이 이름이 원래 들어가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관직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거 쓸 때 정인지는 나중에 정일품의 품계를 받았지만 요거 쓸 때는 정일품이었어요. 품계가. 근데 조선시대 정일품의 품계에 해당되는 개가 정헌대부예요. 그래서 여기 써있죠. 정헌대부. 원래는 여기다 정이품을 쓰는데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 정헌대부랑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정이품, 정헌대부, 그 다음에 관직을 씁니다. 집현전, 대제학, 공조, 판서. 이거 다 정이품, 또는 아문이라고 합니다. 그 품계에 맞는 관청이 있어요. 그 품계가 정일품이면 정일품에 해당되는 관청이 의정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정이품 품계에 해당되는 게 공조, 판서인데 똑같이 집현전, 대제학. 집현전, 대제학은 겸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때 판서, 이 정이품이 겸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인지는 공조 판서이면서 집현전, 대제학이었습니다. 정이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금방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뭐 경연, 춘추, 관사 이런 거 겸 성균관 대서성은 아마 이거보다 좀 낮은 종이품일 거예요. 그래서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대표적으로 또 이분은 학문에 자기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그 집현전하고 성균관을 쓴 거죠. 그 많은 관직 가운데. 그래서 여기 보면 집현전, 춘추관, 성균관 이거 쓰는 겁니다. 경연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 근데 이거 경연이나 춘추관이나 성균관은 다 학문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려사를 쓴 정인지는 자기 관직 가운데 그 학문과 관계되는 관직을 딱 쓴 거죠. 그래서 공조 판서, 집현전, 대제학 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공조 판서는 그때 자기가 맡았던 관직이었기 때문에 이거 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원래는 집현전, 대제학으로 쓰고 싶었겠죠. 근데 이건 겸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직인 공조 판서를 쓴 겁니다. 이렇게 보면 품계가 나오는데 훈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는 제일 먼저 훈으로 쓰게 됩니다. 뭐뭐뭐뭐뭐뭐 공신, 뭐뭐뭐 개국공신, 뭐뭐뭐 정사공신 쓰고 그 다음에 정입품, 정원대부, 그다음에 공조판서 또는 집현전 대제학.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낮은 단계 쭉 해서 마지막에 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신, 신정인지 이렇게 신정인지. 그래서 신은 작게 씁니다. 신정인지. 자, 요게 조선시대 이력서다. 우리가 그리고 조선시대 명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품이란 건 어디서 왔느냐? 관리 선발제도에서 나왔습니다. 고대 관리 선발제도는 4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고 지금은 선거제가 있죠. 지금은 선거제. 민주주의는. 그러나 예전에는 세습제였죠. 그래서 중앙집권제가 하기 전까지는 혈연과 신분을 승계받았죠. 땅도 받고 세습제. 근데 이 세습제를 깬 게 뭐냐? 법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제를 도와서 상한과 한비자 그다음에 이사로 내려오는 이 사람들이 그런 세습제를 해지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귀족들한테 다 사지가 찍혀 죽었잖아요. 그래도 역사는 결국에 세습제는 끝나죠. 그럼 세습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천거한 거예요. 천거. 그래서 그 사람의 학문 수준을 봐서 천거는 한 2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 가장 이제 널리 알려진 조선시대의 이제 천거, 과거 시험이 아닌 천거 방식을 할 때 이 4개가 가장 많이 천거하는 방식이었어요. 요번에 혈량과를 하니 사람들을 불러라. 그러면 200명, 300명을 그 군정전에 모였어요. 실지 중종 때, 그 우리 조광주 할 때, 그 조광주의 그 유명한 혈량과죠. 그래서 200명을 합격시켜 버립니다. 아니 과거 시험에 합격자가 28명인데 10배를 합격시키면 왜 그러겠어요? 친위 세력을 양성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대 전통이 돼가니까 꼼짝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쉬운 말로 하면 임시 선발제를 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정식 선거제였죠. 정식 천거제. 그래서 그때 한나라 때 만들어진 거니까 2200년 전에 혈량과, 방정과, 수제과, 효렴과. 효렴은 효성스럽다. 수제는 빼어나다. 그 다음에 방정은 품행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혈량은 어질다. 심성이 어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4대 천거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조라는 사람은 머리가 비상했고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양자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이나 혈연을 믿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오로지 뭐냐면 유제시거라 그래요. 유제시거. 오로지 재주가 있는 사람만 천거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재주가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천거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천거라는 게 되게 아름다운 제도인데 알고 보면 지역의 호족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필요한 놈을 중앙에다 천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왕권이 위협되는 거죠. 그래서 천거제 X 싹. 그리고 어떻게 되냐? 중앙에서 중정이라는 관리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이 뭐였겠죠? 그러면 공부를 딱 봐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상품도 다시 상중하, 중품도 상중하, 하품도 상중하. 그래서 상품은 서울로 보내면 황제가 딱 보고 오케이 하면 되고 비준하고, 그 다음에 중품은 재성들이 보고 이 정도면 됐으면 황제가 오케이. 그리고 하품은 그 병조와 이조에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병부와 이부가 되겠죠. 그래서 문시는 이부, 무시는 병부에서 오케이 하면 상중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품 중정제에서 품을 9개 나는. 자, 근데 이것도 문제야. 이 중정이 또 이게 필요한 놈만 보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 때 문제가 오로지 공정의 시험이다. 물론 시험이 그것도 또 나중에 보면 비리 부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세 개에 비하면 되게 발전돼. 그래서 이제 수나라 이후에 당나라, 이제 송나라 오면서 과거제가 정착이 됐고, 고려시대 때 우리도 받아들여서 과거제가. 그래서 삼시, 향시, 회시, 전시. 우리는 이제 초시, 복시, 전시라고 부르죠. 근데 같은 말입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향시를 하고, 그다음에 군현에 와서 그 회시를 하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전시를 해서 삼시를 해서 인재를 뽑는 방법. 이렇게 이게 관리 선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품은 바로 이 관리 선발 가운데 부품 중정제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부품 중정제를 하겠습니다. 자, 부품 중정제는 부품 관인법이라고 합니다.
관리는 관리죠. 관리를 뽑는 방법인데 먼저 이제 우리가 30이라면 이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30이 일단 이제 중정을 선발을 해요. 중정을 다 이제 지역에다 파견하겠죠. 그러면 이제 작은 마을은 소중정, 그리고 큰 골은 대중정이 가겠죠. 대중정과 소중정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주군연에 보냅니다. 자, 주군연에 보내면 중정이 다 불러다가 이제 공부하는 걸 물어보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품, 중품, 하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은 황제가 임명하고, 중품은 재상이 결정해서 황제가 비준하고, 하품은 이부와 병부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부와 병부에서 결정한 애들은 지방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중품은 주로 이제 우리 말하면 현령이나 현관 같은 아주 그 높은 벼슬이나 중앙의 높은 벼슬, 그리고 상품은 주로 이제 내각에 들어갑니다. 내각 비서. 상서성, 중서성, 문화성. 그러니까 상품은 황제 직속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출세가 샥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국품 중정제고요. 요 국품 중정제를 우리 신라가 받아들여서, 신라가 통일을 한 후에 국학이라는 대학을 만들고 거기서 공부한 수준에 따라서 상품을 만들었어요. 상품, 중품, 하품. 그래서 이것을 독서 상품화로 불렀습니다. 780번. 그래서 국학 졸업생 가운데 공례와 효경과 독서자를 한 사람은 하품이고, 제가 이거 상중하를 뒤집어 놨으니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품이고, 논어와 공례 효경 다음에, 그러니까 공례라는 게 이제 얘기니까 그 논어를 하나 더 하면 중품, 그 다음에 춘추 역사책이니까 좌시전과 효경 이런 것들을 더 공부했으면, 얘기 같은 걸 더 공부했으면 상품. 그래서 하품, 중품, 상품을 해서 관리를 선발한 것은 이 국품 중정제에서 받아들인 제도가 됐죠. 그래서 발해도 국자가면서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품계라는 것은 국품 중정제에서 기원했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이제 우리 이제 고려 조선은 이제 이 국품 중정제를 받아들이는데 이 고려나 조선은 중앙 집권제 국가다 보니까 관리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관청도. 그러면 품계도 늘어나야 되죠. 근데 고대 왕을 넘는 국품을 넘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구로 나누는데 품계가 많아지니까 국품을 상하 또는 중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종으로 나눈 거죠. 정종. 그래서 당상, 당하, 참상, 참하. 그래서 정일품부터 정삼품 이걸 당상이라고 하고, 정삼품 가운데 일부는 이제 당하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삼, 정사, 종사. 그다음에 참상은 정오에서 종육, 참하는 정칠품에서 종구품까지 해서 총 8개 품계를 4개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이른바 품계석을 만들었는데, 품계석을 전부 다 18개를 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국은 18개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마 12지, 그 12구역과 하늘의 시간 그걸 합해서 12개를 잡는 것을 아마 우리는 원칙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칙을 삼아서 어떻게 놓을 것이냐 이거죠. 어떻게 이 배치법도 있습니다. 그냥 막 배치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배치법은 한번 보겠습니다. 요겁니다. 자, 요게 이제 이 경복궁 품계석인데, 당상은 정일이니까 당연히 정일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당하니까 종삼이 있겠죠. 여기 종삼. 자, 그런데 문제는 참상인데 종사를 두게 되면 참상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12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사는 넣지 않아도, 왜냐면 정사 옆에다 두면 되니까. 그리고 정오를 둬서 여기가 참상, 그 다음에 정칠을 둬서 참하, 이렇게 만든 겁니다. 12개에서 4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정삼도 당하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정일, 정삼, 정오, 정칠 하면 뭐예요? 1, 3, 5, 7 딱 되죠.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래서 양수를 음수로 맞춘 거예요. 짝으로. 이제 앞으로 거기 가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왜 1, 3, 5, 7로 나눴는지. 그래서 12개를 맞춘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품계석은 이걸로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품계석에 대한 기록은 안타깝게도 정조실록 1년만 나오기 때문에 이때 품계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행사 기록에 보면 품계석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이 이렇게 나오니까 인정전들의 풍계석을 세웠다. 조화 때의 반차가 매양 물란해져서 풍계가 도를 세워 반열의 주를 정하도록 명하시다. 그래서 요것은 이때 처음으로 세웠다고 저는 인식하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고정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걸 분명 있었을 거예요. 고정식으로. 왜?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물란하고 하니까 저는 이게 궁궐에서 이렇게 외향적으로 보는데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전에 많은 기록에는 중국의 자금성에 갔을 때 풍계석 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도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고정식을 했는데 중국의 태화전에는 예전에 이제 명나라 때는 황극전이라고 불렀는데 황극전이나 태화전에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는 없다고 인식을 해요. 저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자료도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동식, 여기는 고정식, 요 차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1570년에 조위한 것을 7년 후인 1577년에 그린 황극시반도예요. 황극이란 뭐냐면 임금님을 뜻합니다. 황극, 임금님, 황제를 황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시반, 동반과 서반을 나눠서 일렬로 섰다. 그 황극시반도에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이렇게. 그래서 자, 이래서 여기 기록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것을 다시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중국에 지금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기 그 전시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18개. 이렇게 해서 9개씩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종부품 다 있잖아요. 정부품 이렇게 해서 정인품부터. 그래서 요거 보면 바로 만주족들이 만들었다는 금방 알 수 있죠. 만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웠다 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해서 18개. 18개. 왜냐면 거기는 워낙 크니까 넓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정식으로는 얘들은 이것을 뭐라 하냐면 품급. 정식 이름이 품급이니까 품급, 계급, 품급, 작급 이렇게 부르니까 근데 이게 산 모양으로 됐다 해서 품급산이라고 부릅니다. 품급산 또는 이게 부리로 만들었으니까 품급동산 이렇게 부릅니다. 품급동산. 그래서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다. 예전에는 전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장고에 있는 것을 지금 다 이제 보내서 지금은 정식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극 시반도에 있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지금도 볼 수가 있고요. 가끔 가면 행사 있을 때 이 품급동산을 여기다가 저는 이거 못 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행사했을 때 이렇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부터 이 자료는 명나라 때부터 우리 확인할 수 있다. 적어도. 그러니까 조선은 철저하게 명나라 대명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모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동식으로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만 추정하고 확인은 못하잖아요. 우리가 확정은 못하고 이렇게 요 정도로만. 그래서 품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강 품에 대한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